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갈 회사가 뭔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뭐 행정부가 뭐냐 이랬을 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내지는 뭐 지자체가 있고 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국가의 체계를 봤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행정학에 대한 기본적인 목차를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거기 우리 교재에서 초반부 페이지에 보면은 출제 경향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같이 펴보는데 초반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제 영역이라는 게 가장 왼쪽 열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총론으로부터 기타 제도 및 법령까지 총 8개의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그걸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학은 총론이 있고 아까 강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론은 기본적인 기초에 대한 부분이다. 자, 그랬었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강론은 세부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럼 거기 지금 출제 경향이라는 페이지를 봤을 때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 이런 거 있죠. 총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고르게 출제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고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오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2년 내지는 3년으로 잘라서 봤을 때 그래도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서 총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행정학 실력은 총론에서 일반적으로 가늠이 돼요. 아시겠죠? 이 총론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출 빈도가 제일 높은 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직 2개년 경향을 봤을 때 국가직 2013년도 국가직 9급에서 총론에서 3문제, 22년도 국가직에서 총론에서 4문제 나왔죠. 그럼 지방직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페이지에서 몇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6문제 나왔던 적이 있죠. 여러분 6문제면은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30점. 30점이면은 평균 몇 점이에요? 6점이에요? 그렇죠? 평균 6점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총론, 정책, 그리고 인사 등에서 요즘에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지방자치론을 조금 더 묻는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가직에서도 어찌됐건 지방자치론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방직에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1년도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론이 몇 문제 나왔습니까? 4문제 나왔죠. 22년도는 한 문제 나왔잖아요. 선생님 22년도는 왜 한 문제밖에 안 되는데요? 지방자치론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외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20년도 같은 경우에 몇 문제 나왔었냐? 2문제 나왔어요. 그럼 최소한 지방직에서 지방자치론은 2문제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까 우리가 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배웠었죠. 기관 대립형 통합형 있잖아요. 그거 배웠었고 이 계층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중층제, 단층제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것도 자주 출제되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방자치론에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총론하고 강론을 다 자세히 공부를 하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각각의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총론 같은 경우에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행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정 이론이라는 것은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경영 이론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경영 이론. 그러면 기업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학자의 견해를 쫙 정리한 걸 경영 이론이라고 해요. 행정 이론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나름의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모아둔 것을 행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 행정 이론 자체가 우리 행정학과에서 3학점짜리예요.
그 3학점짜리에서 아유 시험지 펼치면 무조건 2문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이 그래서 그래요. 사실이. 그냥 나는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체계를 한번 배워본 거지. 정부의 체계를. 자, 그럼 원래 이제 페이지 24페이지를 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도 이제 그 사실 선생님 행정이 뭡니까? 이러면 그 답이라는 거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논술 시험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뭐냐 이러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국가관리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정부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객관식 시험에서 얘기하는 행정의 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행정이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협의로서 행정이 있고 여러분 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협의로서 행정이라는 건 더 좁은 의미가 될 텐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 둘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와 최협의는 같은 의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읽어볼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정부가 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책이나 관리 활동 이거 다 묶어서 사실은 활동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 이러면 협의로서 행정인 거예요. 줄여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활동이 협의로서 행정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자, 그럼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죠, 여러분. 국방정책, 외교정책 이것도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고 이 관리 활동은 뭡니까?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일이지만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 관리도 해야 되죠. 조직 관리도 해야 되죠. 사람 관리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그 일의 범주 안에 넣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설명하면 정부의 활동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세요. 정부가 하는 일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공익을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공익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얘기거든요, 이거. 여러분 카미카제 부대 아세요? 그 부대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공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익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공부할 때는 사익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전체를 위한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정부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암기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같으면 공익을 위한다 이런 건 외우지도 않을 것 같아. 정부의 활동이 뭐가 사익을 위한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의로서 행정 이퀄 보다 정부의 활동 이렇게 하고 딱 끝내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칸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 있어요. 광의죠. 얘는 협동이에요. 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 현상만 있으면 다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신기하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있잖아. 우리는 지금 행정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뭔가 데이터 분석하고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제 배우고 이것도 일종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이것도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시험에서 협의로서 행정하고 광의로서 행정의 차이를 물었어. 센스가 있는지 보자. 뭐가 키워드 같아요? 이거예요. 정부가 들어가면은 협의예요. 밑에 있는 광의는 뭐예요? 굳이 정부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도 협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의로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다. 지금 여기서 최근의 행정이라는 개념 나왔죠? 이건 그냥 최근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고 뭐라고 나오냐? 거버넌스 체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최근의 행정은 거버넌스다. 그럼 지금 한번 읽어보니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를 거버넌스라고 한다. 참 어려운 말 썼네. 파트너십이라고 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이 코로나 상황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이걸 예시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어요. 감염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여러분.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죠. 협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마스크 잘 쓰고 백신 맞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고 보는 걸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근의 행정이다. 자, 그러면 최근의 행정에서는 왜 이런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을까? 되게 간단한데요.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복잡해졌으니까 이제 정부가 아주 세세하게 다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하는 현상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행정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행정학이라는 것은 아까 개괄적인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정부에 대한 지식을 다 모아둔 걸 행정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정부 활동에 대한 지식과 이론을 다 모아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체크해 두시죠. 정부가 행하는 정책이나 관리 활동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 활동 자체를 그냥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론을 다 모아둔 것이다. 이러면 행정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몇 가지 워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학은 국가를 관리하는 거죠. 정부의 활동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의 이론을 정리한 학문인데 이론과 실제를 당연히 연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검증됐었던 학계 이론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연계된 것이고 아울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 학문을 활용한다는 것을 요거 체크해 두세요. 간학문적이다, 학제적이다 이런 표현 써요. 이거를 갖다가 같은 말로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학문의 반대말은 이거예요. 기초 내지는 순수 학문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초학문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화학과, 뭐 물리학과, 뭐 사학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순수학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응용학문이라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할게. 짬뽕탕이라는 짬뽕탕. 섞었다 이 말하는 거지. 왜 섞을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야가 문제라는 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잖아. 환경 분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학문이라고 한다. 그럼 경영학은 무슨 학문일까요? 당연히 응용학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행정학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학문적인 성격을 얘기해요. 학문적인 성격. 지금 보면 그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과학성과 기술성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워딩이거든요. 과학성과 기술성. 여러분, 과학성은 어떤 현상으로부터 실험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려는 특성이야. 그래서 일반 법칙에다 체크하세요. 일반 법칙.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인과 관계를 발견하려는 특성이다. 이러면 과학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기술성 읽어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래요. 일단 적어두는데 문제 해결 이렇게 적어둡니다. 자, 이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예시를 통해서 뭐 자연 현상에서도 나름의 과학적인 법칙, 일반 법칙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 끄는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딱 그 끄기 위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끌 수 있는 거죠. 실험을 통해 검증을 마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거. 이거를 과학성이라고 하는 거야. 사회 현상에서도 이걸 찾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사회 현상에서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행정법에서 나오는 워딩일 수도 있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절대 권력은 절대 뭐라고 해야 될까? 부패하더라.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나름의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절대 권력에서 절대라는 건 무슨 뜻 같아요? 누군가한테 의사결정권이 다 쏠려 있는 거지.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독재국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절대는 absolutely, 그러니까 무조건 부패가 발생하더라. 학자들이 다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은 독재국가에서는 다 부패하던가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독재의 반대말이 뭐예요? 독재의 반대말 민주주의죠. 여러분, 독재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회주의가 되겠죠. 경제체제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는 선생님 부패 안 합니까? 부패할 수 있죠. 학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어떤 게 부패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독재국가에서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독재국가는 거의 무조건. 일종의 패턴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과학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행정현상에서도 과학성이 있습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일한 대가를 거의 안 줘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의 동기부여라든가 부패하고 상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안 한다거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것 등을 막연하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성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본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면 과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성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뭔가 패턴을 발견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당면한 문제 해결을 무조건 하는 게 너무 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기술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감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아주 성실하게 마스크 다 쓰고 다녔거든요. 한 2년 동안. 거의 벗은 적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백신도 다 맞았어요, 선생님. 다 맞았어. 코로나 걸렸게요, 안 걸렸게요? 걸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백신이나 그 마스크 쓰는 거 과학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나름의 그래도 문제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는 걸 기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의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을 하려는 어떤 성격, 이러면 기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과학자예요, 기술자예요? 저는 기술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뭔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법칙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처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것도 국가 관리하려고 하면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기술성을 추구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어. 학자 이름 나왔잖아요. 체크하겠습니다. 사이먼에다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별표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왈도하고 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왈도만 지금 체크를 해둘게요. 왈도. 기술성은 왈도. 학자마다 이 과학성이 중요하다, 기술성이 중요하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과학성을 조금 더 강조한 사람이 되겠고, 그러니까 정확한 법칙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왈도는 아니야.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당면한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행정학이 늘 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외우기 쉽게끔 다 써 있으니까. 어디에 써 있어? 여러분, 과학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사이먼. 까먹을 수가 없지. 사이언스, 사이먼 이렇게 딱 외워둡니다. 아시겠죠? 사이언스, 사이먼. 만약에 시험 선지에서 사이먼은 기술성을 강조했다.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 볼 때 두 개를 각자 외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확실하게 외워두면
문제를 푸는데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자네 이름이 뭐지? 효식?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왔는데 효식이가 아니라 철수야 이랬던 거야. 그러면은 저 효식입니다. 이러면 뇌에 좀 세게 박히겠죠. 그것도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자네 이름은 내가 지금 모르잖아. 근데 뭐는 확실한 거야. 효식이는 아니구나라는 건 확실하게 아는 거지. 그거를 외울 때 잘 이용하세요. 진짜 왜 그러냐면 행정학 문제는 보통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선지가 깔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하면 그게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많은 걸 풀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다음에 행정의 역할. 뭐 정책도 집행을 하고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바스라는 사람은 국가가 공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그 유형을 구분을 하셨어요. 이 2x2표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페이지에서 그 2x2표 있죠, 여러분. 이거 별 표시할게요. 그럼 지금 제 교재의 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그 2x2 밑에 표 밑에 보면은 2번 동그라미에 각 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 표 보이세요? 그러면은 최 선생답지 않게 조금 줄글이 많죠. 자, 저는 교재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무게중심을 두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람인 이상 이렇게 쭉 들을 때는 그럴듯하네 이럴 수 있어도 돌아서면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최 선생이 얘기했던 걸 다시 듣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밑에 교재를 읽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제가 설명하는 워딩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거야? 그 2번 동그라미에 다 설명한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를 놓쳤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말란 뜻이에요. 어차피 내가 말하고 판서한 거는 어딘가에 무조건 교재에 다 있어. 그러니까 딱 그 교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사바스 선생은 사람 이름대로 가네. 사바스 서비스. 그렇지 않습니까? 사바스 서비스. 이름대로 사람이 이제 살아가나 봐. 그래서 서비스 유형을 분류하셨는데 이렇게 2x2 표를 제시할 때는 보통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케이스가 네 가지로 나뉘어지니까. 그럼 여기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의미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다 워딩은 설명은 돼 있어. 경합성, 이거 이제 라이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경쟁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읽어볼게. 누군가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이게 이제 경쟁이 있는지 여부라는 뜻이거든요. 전기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경쟁성이에요? 비경쟁성이에요? 비경쟁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은 비경합성이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딱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제성 여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심플해. 서비스를 내가 이용받고자 할 때 돈을 내는지 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자 보세요. 비배제성과 배제성이라고 했을 때 한쪽을 확실하게 외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알겠죠. 비배제성은 공짜라는 뜻이야. 공짜라고 적어둡니다. 서비스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성이 있다. 그럼 배제성이라는 건 돈 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저기에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서비스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은 그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서비스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계시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나오는 게 공공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역은 다양하게 해요. 뭐 집합재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순수 공공재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공공재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니까 예시를 바로 쓰는 게 편리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서비스, 국방이라고 적을게요.
아, 국방 서비스? 이거는 공공재? 그래? 그러면은 국방 서비스는, 그래, 뭐 비경쟁성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국민 세금으로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배제성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비배제성 안에 들어갈까요? 돈을 내지 않는 분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도 국방 서비스는 현재 공급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국방 서비스 공급받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군인들이 근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 서비스 이용받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비배제성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 내지는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올바른 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최 선생님은 공부할 때 국방이 굳이 이렇게 띈다라는 거에 대해 공공재가 뭐 굳이 이런 특성을 띈다는 거에 대해서 굳이 외우지는 않습니다. 국방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절대 안 까먹거든.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 가요. 오케이. 그럼 여기 밑에 워딩 하나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럼 무임승차는 뭐냐면 돈을 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임승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세금을 내지 않고도 서비스 이용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국방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누가 지금 돈을 안 내고 서비스를 이용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민간에서는 공급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고. 자, 그런데 국방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예요? 필요 없는 서비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꼭 공급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시장에서는 안 해. 그럼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자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공급하지 않는 바 누가 공급한다? 정부가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밑줄 쭉 쳐둡니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눈치가 빠른 친구라고 한다면 이 2x2 표를 봤을 때 공통점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정부가 공급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어. 근데 나름의 이유가 다 다를 뿐인 거지. 그렇게 공부하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자고. 공유제가 있어요. 이 공유제라는 것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띈대요. 좋아. 그럼 여기서 경합성이라는 건 경쟁이 붙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남이랑 같이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낚시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공공 낚시터예요. 근데 돈을 내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빨리 가서 자리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용할 수는 없지. 이런 것들은 공유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시험에서 드는 일반적인 예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없는 천연 자원 같은 것들도 공유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천연 자원. 내지는 이런 건 어때요? 뭐 공원이다, 들판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먼저 공부를 해둡니다. 핵심은 뭐였다고?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고래 있잖아요. 바다 안에 고래. 고래 같은 경우에도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국가적으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저기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규제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천연자원 같은 경우에 주인이 없는 천연자원, 공원, 들파 이런 것들은 공유제라고 표현을 하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짜예요. 근데 내가 빨리 가서 이용하지 않으면은 남이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거야. 그럼 공유제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체크해 두세요. 공유지의 비극.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이퀄 관계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치환해서 공부합니다. 과잉 소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짜야. 근데 내가 저걸 빨리 가가지고 차지하면은 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확 몰려들겠죠. 그러다 보면은 확 그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걸 갖다 공유제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을 그냥 정부가 아예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제 비극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지. 그렇게 해서 개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 요금제 한번 볼게요.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경합성을 띠면서 배제성을 띈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제성은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비경합성을 띈대요. 경쟁이 붙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만 돈을 내야 된다는 거지. 전기, 수도, 가스, 아니면 통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독특한 워딩이 나왔어요.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전기 서비스 있잖아요. 전기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공급을 합니까? 국가에서 공급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민간에서 공급하도록 두잖아요. 어떤 기업이. 그러면 걔가 경쟁자가 없는 독점자의 위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자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가격을 더 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하고 미국은 주마다 그 자율성이 다 보장돼 있잖아요.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이 전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폭탄, 전기세 폭탄. 예상대로지 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낯설 수 있는 건 이거다? 좀 어려울 것 같아. 뭐가 어려울 것 같냐면 선생님 자연 독점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서비스에서 이럴 수 있는 거거든. 규모의 경제 현상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현상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독점자의 위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 서비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 반대되는 개념이 섞였어요. 이 규모라는 것은 뭔가 조직의 사이즈가 커진다 생각을 하세요. 혹은 투입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시스템 구축이 완벽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서비스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확 감소한다는 거지. 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에 걸쳐가지고 다 갖췄어요. 어떤 기업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통신 서비스 우리가 공급할 때 기업이 뭐만 꽂으면 돼? 기지국 하나만 탁 꽂잖아요. 그러면 전방 둘레로 쭉 이렇게 딱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만 온전하게 딱 갖추면 굉장히 싼 값에 어떤 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규모의 경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경제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해요. 이코노미 된다는 건 뭐냐면 절약한다는 뜻인 거야. 시스템이 온전하게 커지잖아요. 다 갖춰졌어? 그럼 절약하게 된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독점자의 위치에 이를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 그럴까? 전기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웬만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되겠습니까?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이 만약에 들어와서 전기 서비스 공급하잖아요. 웬만한 기업은 엄두도 못 내요. 그거 중소기업들은 경쟁자가 없는 거야. 예. 독점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거, 통신을 민간 기업한테 넘겨줬었던 거. 이런 성격을 알면서도 넘겨줬지.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걸 정치적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유제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제는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모든 물건을 사유제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경쟁 붙죠? 영화 티켓 생각해 보세요. 빨리 예매 안 하면 내가 예매 못 하는 거지.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유제, 민간제, 사적제 다양하게 표현 가능한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랬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제의 경우에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일단은. 그럼 제가 이제
최 선생이 친절하게 다 설명은 해 두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 25페이지 밑에 보면 2번 동그라미 각 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라는 표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사유제라는 칸이 있죠. 사유제라는 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서비스 내지는 재화로서 주로 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원칙이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치제의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등교육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다고 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렇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교육 자체를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무 교육화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 서비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제의 카테고리에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치제라고 본다. 그럼 가치제가 뭡니까, 선생님?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이용하는 게 나은, 좋은 그런 서비스를 가치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려야 될 서비스. 이런 것들 초등교육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거지. 자, 그리고 있잖아요. 교재에 보면 옆에 오른쪽 날개에 규모의 경제와 자연 독점이라는 그 설명들이 있죠. 그런 것들 선생님이 여기 지금 아까 하면서 다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다 곳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좀 봐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 밑에 칸에 내려오시면은 공유제라는 거 있죠. 공유제라는 칸은 저랑 같이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공유제 개념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주인 없는 천연자원, 들판, 공원 등을 의미한다. 주인이 없다. 그렇죠? 주인이 없어요. 특징 칸에서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서비스가 경합성이 있고 또 동시에 공짜이고 인간 자체가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빨리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내려와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칸을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 점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과잉 소비를 초래하는 현상, 공멸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나는 저거 주인 없는 천연 자원이니까 빨리 가져가야지. 나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지. 근데 이게 다 모이고 나면 모두가 공멸하는 선택인 거지. 이걸 공유지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두 번째 점에 보면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타적 개인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기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뭔가 주인 없는 뭔가 있다 그러면은 남이 쓸 만큼은 납두고 제 거 가져가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볼게요. 그 나머지 점에 보면 1968년 그거 체크하세요. 사이언스라는 논문에 실렸던 어떤 글이다 이라는 거예요. 거기 학자 이름 한 명 나올 거예요. 하딘이라는 사람 나와요? 하딘에다 체크하세요. 사실 지금 하딘이 그 공유지의 비극을 1968년에 명명했다라는 것은 7급 수준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언급은 해드릴게요. 근데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전통적인 해결 방안이 있고 현대적인 해결 방안이 있대요. 그 표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해결 방안은 소유권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공유제라는 게 주인이 없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인이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딘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다. 민간이 갖든가 정부가 갖든가 둘 중에 하나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유지 비극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정부가 갖게 되면 그게 현실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니야, 어려울 거 많아. 괜찮아. 근데
지금 이제 모의고사 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동영 모의고사 반에서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보면 뭐 반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5명 정도 시험 쳤다 하면은 80점 이상이 열 몇 명씩 있으니까 다들 잘해요, 진짜.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진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 그 다음에 그거는 하딘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그 밑에 칸에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은 현대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스트롬은 이런 얘기야. 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어획물 있잖아요. 이제 바다에서 뭔가 고기 잡는다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그것도 어떤 한 마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잡아가면은 다른 마을들은 그 어획물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할당량을 이 정도씩 하자 합리적인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사례도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오스트롬이야. 그럼 오스트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건 뭐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근데 그 규칙을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 거야?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관계자들끼리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발적으로 세운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웠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진짜로. 자, 그러면 거기 3번 동그라미에서 서비스 유형과 예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선생님이 제가 판단하에 형광펜으로 다 칠을 해두었어요. 그럼 보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국방, 치안, 등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정도는 이 입문 시간에 꼭 암기를 해둡니다. 아시겠죠? 다른 건 일단 눈을 두지 마. 괜찮아, 선생님 믿고. 거기 선생님 등대는 뭐예요? 여러분 그 다양한 공무원이 세상에 있답니다. 등대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죠? 한번 그 등대 안으로 들어가면 며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거기에서 열흘에서 이제 보름 정도는 그 등대 안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대 근무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것도 공공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밑에 칸에 공유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주인 없는 천연자원, 공원, 녹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금제, 가스, 전기, 수도, 도로,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도로 있잖아요. 도로, 고속도로라고 적으세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도로라고 했을 때 이제 애매한 면이 있는 게 우리가 길 지나다닐 때 골목길 같은 뭐 그런 작은 도로 이런 거 말고 고속도로 같은 거 생각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민간재라고 나왔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따로 없죠. 그냥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가치재만 주의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선생님이 옆에 그 날개에 보면 가치재에 대해서 설명해 둔 거 보이세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서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부만 하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팁을 하나 줄게. 이 행정학은 아까 내가 1교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범위가 넓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그 모든 걸 다 모아놨으니까 범위는 넓어요. 이거를 정복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회독을 많이 한다. 중요한 걸 중심으로. 이 얘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제 말이 맞죠? 자, 선생님, 근데 저는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냥 책을 읽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PPT를 가지고 하죠. 이 PPT랑 뭐랑 같아요? 책이랑 같죠. 제 강의는 책을 설명하는 거죠. 강의를 많이 듣는 것과 내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거의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회독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내가 필기하고 정리한 이 책을 많이 보는 것도 회독을 많이 하는 거지만 선생님 저는 책 읽는 거 진짜 싫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진짜. 그러면 강의라도 반복해서 많이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준 거야. 강의를 많이 듣든가 반복해서 책을 반복해서 많이 보든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건 사실 책을 많이 보는 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이거를 막 하나하나 다 읽진 않잖아요. 이게 구조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학생들 점수 나오는 거를. 근데 상관은 없더라고. 큰 차이는 없더라고. 책의 안정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책 읽는 게 힘들면 그냥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도 상관없어.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책을 읽는 것도 힘들어.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힘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니? 저 그냥 책 한번 쭉 강의 들으면서 이제 책 한번 읽은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풀고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는 붙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럴까? 이론서가 여러분 강사는 기출문제 보고 이론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전공교재 보고 이론서 만드는 거예요? 전공교재 보고 이론서 만드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고 이론서 만드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가 행정학이 시중에 있는 데이터가 몇 개냐면은 7,000개가 넘어요. 그냥 7,000개를 다 다운받아서 푸는 거야, 귀납적으로. 그럼 뭐가 안 될까? 정리 정돈이 안 되겠지. 지식이 혼재된단 말이야.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세요. 그 형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귀납적인 방법은 한계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지식을 설령 만든다 할지라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혼자 하염없이 푸는 것은 이론서를 안 보고 귀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도 안 되고 그냥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찍게 돼요. 절대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해에 하필이면 내가 알았던 문제가 많이 나온 거야. 나는 그 시험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으로 그렇게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이 당연히 따를 수 있죠. 인생이라는 거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나는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 친구랑 내가 제시한 방법대로 공부한 친구랑 시험을 20번을 친다고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는 내가 얘기한 방법대로 공부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론서, 이제 우리가 7, 8월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이제 수업에 사용될 이론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출 문제, 7,000개의 기출 문제를 정리한 교재가 이론서예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정리한 게 이론서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내가 그냥 따로 푼다는 것은 그 정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스스로 정리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도 좀 줄여서 많이 짧게 해드리려고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저는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모의고사 반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운영을 해요.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할당되어 있는 시간은 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씩 항상 모든 수업을 운영해 나가되 내가 판단해 봤을 때 조금 더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을 가지고 보강하는 개념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을 딱 끝내드리는 게 제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도 오래 안 해요. 행정학 전범위 한 바퀴 돌리는데 20시간 정도 딱 끝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명확하신데요. 진도를 제가 뭔가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나갔잖아요. 진도를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하세요.
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인출을. 그러니까 선생님 왜 어려운 말 쓰십니까? 근데 딱히 뭐 떠오르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인출이 뭐냐면 내가 배운 거를 떠올려 보는 연습이에요. 떠올리는 연습이죠. 지금 이 사바스를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2x2 표가 사실 전부거든. 이걸 잘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랑 이런 거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인출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 인출이라는 것은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꼭 책상에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인출은.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출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면은 인출을 하는 것인데 왜 꼭 굳이 앉아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책 공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공부하고 싶을 때는 앉아서 하고 지루할 때는 그냥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출을 안 하는 공부는 효과가 떨어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좀 내가 떨어진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 오가는 거리 중에서 한 번은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활용을 잘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인출을 하라는 뜻이에요. 인출을 하라는 뜻이다. 좋아요. 그럼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2시에 그대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